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온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는 자동차 업종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기아라는 국내 자동차 업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이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관점에서의 동향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기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기아, 국내 대표 자동차 업체 두 회사는 2021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차트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익의 증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익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만큼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2023년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도 꾸준하게 우상향 되어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현대기아의 주가는 왼쪽 그림과 같이 최근 2023년 1월부터 다소간의 반등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의 정체와 실적의 상승은 지난 20년 동안 보아왔던 현대기아의 주가 판단 기준을 흐려놓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20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왼쪽 현대차나 오른쪽 기아나 2004년부터 20년 동안 양사의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해온 지표는 이익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각각 두 개의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에서는 분기 말 시가총액, 그리고 하나에서는 분기 순이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동행해서 움직여 왔던 이 차트 해석을 해본다면 시가총액 나누기 이익이 우리가 흔히 쓰는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이죠. 이 PER이 일정하게 7배, 8배 정도를 지켜왔었고 차화정이라 불렸던 2009년부터 13년까지의 업트렌드에서나 그 이후의 다운트렌드에서나 언제나 7, 8배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며 이익과 주가가 동행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높은 이익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한 상승을 만들지 못했고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처럼 지금 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 시가총액은 아래에 있고 PER은 늘상 받아왔던 7, 8배가 아닌 4배 내외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평가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 시장은 이것이 저평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런 패턴이 만들어진 이유.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2021년 초 이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금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할부 금리인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동행하여 22년 초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할부 금리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대출을 끼고 있는 소비자는 이자 비용 지출에 따른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분명 지금 말씀드린 지표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의 수요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의 우려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아까 보여드렸듯 실적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정점이고 이제는 곧 판매가 부진하고 그로 인해 재고가 쌓이고 그로 인해 할인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어 내려올 것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낮고 이익의 눈높이가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 이익의 눈높이가 점진적으로 흘러내려와 지금의 시가총액을 과거의 패턴에서 부여했던 PER 7, 8배로 정당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곧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판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그린 현대기아의 연도별 판매량을 보고 계신데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Q 성장이 가속화됐었던 구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긴 시간 정체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현대기아의 판매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는 우리가 2009년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Q 사이클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가 늘어남에 따라 현대기아의 재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 재고값은 낮은 수준을 굉장히 길게 영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절대 재고값이 낮은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재고도 오른쪽 경쟁사들과의 비교해서 봤을 때 현대기아가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낮으니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점을 해소해야만 현대기아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던 경기 지표의 악화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판매가 잘 나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판매가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고 앞으로를 전망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리테일, 하나는 플릿입니다. 리테일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수요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플릿은 렌터카, 택시, 승차 공유와 같이 영업용 목적으로 차를 구매하여 저희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수요자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수요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80%와 20%를 각각 구성해 왔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경기 지표의 악화를 통해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테일 수요는 지지부진합니다.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자동차의 수요가 왜 지금까지 좋았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도 좋을지에 대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플릿 수요가 현재 작년 말부터 40~50%의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저는 이 플릿 수요의 성장률이 이동 성수기인 올해 하계 시즌을 넘어가면서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릿 수요의 가파른 성장이 전체 시장의 큐를 견인하고 있고, 전체 시장의 큐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기아가 이 플릿 시장에서의 수혜를 누리며 높은 볼륨 성장을 이어왔고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표가 잘 나오는 미국 기준으로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지금 여기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리테일 판매가 1390만 대, 그리고 플릿 판매가 320만 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4년, 5년을 봐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죠. 리테일이 약 1400만 대, 그리고 플릿이 약 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 2대8 구성의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판매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릿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렌터카 회사나 택시 회사, 승차 공유 회사들은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첫 번째는 저 같은 소비자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얻는 영업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저를 태워주기 위해 존재했던 영업용 차량을 재매각하며 얻는 자산평가 이익이 존재합니다. 플릿 사업자들은 영업용 목적의 차량을 구매하고 보통 4년 만기 리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4년마다 차를 교체하게 됩니다. 자, 언제나 300만 대 정도가 팔렸다라고 한다면 1년 차에 300만 대, 2년 차에 300만 대, 그리고 3년 차, 4년 차에도 300만 대, 그리고 5년 차에 또 300만 대를 살 때 1년 차에 샀던 300만 대가 아웃됩니다. 즉 300만 대 곱하기 4, 1200만 대 정도가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모빌리티 인덱스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던 운용되는 플릿의 총량입니다. 자, 근데 이것에 큰 변화가 불어닥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플릿의 판매가 반토막이 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우버를 불러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타지 않았고 출장을 가지도 여행을 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동 인덱스가 있다면 그 이동성이라는 것이 무너져 내렸고, 당연하게도 1200만 대에 달했던 이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 플릿의 운용 대수는 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플릿 업계는 차량 구매를 절반으로 줄였고,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6년에 샀던 310만 대가 아웃되고 170만 대가 인이 됐기 때문에 넷으로 140만 대의 감소가 전체 플릿 운용 대수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했던 플릿의 운용 대수가 급감했던 거죠. 거의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3년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됐고요. 이제는 감염 우려 때문에 택시를 타는 걸 지양하거나 아니면 출장이나 여행을 지양하거나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동성은
다시 2019년 이전 레벨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이동성을 서포트하기 위해 과거 2019년 이전에 지켜왔던 1200만 대 내외의 플릿 수요가 이동되고 있는 운영 대수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동성,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차의 대수는 1200만 대로 돌아왔는데 운영되고 있는 차는 800만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릿 업계 입장에선 금리가 오르든 소비 심리가 악화되든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축소되든 상관없이 초과 수요 상황을 영위하고 있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나아갔을 때 이 초과 수요 상황에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차는 적으니 이것을 이용하는 비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플릿 사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가 한 대만 더 있으면, 차가 10대만 더 있으면 내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다시 이 운용 대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호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올해 몇 대를 사야 될까요? 자, 2023년은 2019년에 샀던 차들이 아웃되는 시기입니다. 2019년에 320만 대가 구매가 됐었고 이 차가 아웃되는데 전체 운용 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2019년에 샀던 320만 대 이상의 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올해 350만 대가 팔릴 것이다. 자, 그러면 320만 대가 아웃되고 350만 대가 인이 되며 내수로 30만 대의 순증이 운영 대수에서 마련되고요. 내년에도 정말 많은 차가 팔려야 될 겁니다. 저는 450만 대를 추정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샀던 170만 대가 아웃되고 2024년에 450만 대가 인이 되며 내수로 280만 대가 올라가며 약 1100만 대 이상의 운영 대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Q 관점에서 바라보면 리테일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로 인해 정체 국면을 이어가지만 이 플릿의 가파른 팽창을 통해서 전체 시장의 Q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상에도 가처분 소득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동차 시장의 Q가 올라가는 이유이고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동차 업종은 Q 팽창의 사이클을 지금 이 이례적인 플릿 수요의 팽창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런 흐름이 가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 왼쪽 그림은 미국의 신차 가격 인덱스입니다. CPI죠.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월간으로 신차 가격 인덱스를 뽑고 있는 콕스 어토모티브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먼스 온 먼스로 신차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보시는 것처럼 매년 초에는 4분기라는 성수기를 지나고 그리고 2분기라는 모델 이어 체인지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비수기를 맞이하며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YOY로 봤을 때 가격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릿 차량들은 보통 우리가 벤츠나 BMW 같은 럭셔리 차량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차를 사서 저렴한 가격의 차를 사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속성이었기 때문에 럭셔리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소비 지표 악화 기조 속에서 수요가 빠지고 재고가 쌓이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가 놓여있는 매스볼륨 시장에서는 플릿 수요의 성장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고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이 논 럭셔리 액츄얼 트랜잭션 프라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익 관점에서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지난 직전 분기 실적 1분기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브레이크다운한 겁니다. 가장 이익을 많이 기여하는 곳은 한국, 그 다음은 미국, 그 다음은 인도, 자 그리고 나서 지분을 들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지분법 손익이 기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서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익 기업은 한국, 그 다음은 미국, 그 다음은 인도, 그리고 지분을 들고 있는 모비스의 지분법 이익이 더해지고 나머지 지역은 서로 상쇄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인도 이 세 시장에서 현대기아는 점유율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과거 우리가 차화정이라 불렀던 볼륨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현대기아는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올려놨었고 그 시장들이 회복되고 Q팽창이 나올 때 레버리지 효과를 판매량 증가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지난 수년 동안 올라와 있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레벨업을 시켜놓은 상황, 그리고 인도에서도 레벨업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플릿에 근거한 굉장히 가파른 Q사이클을 이 3사가 이 점유율을 올려놓은 시장에서 영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적의 우호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에서의 업사이드도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 가정은 리테일은 멈추어 있는데 플릿이 올라가며 전체 Q가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콜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리테일에서도 저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그 회복의 가능성이 실현됐을 때 더 큰 업사이드가 덧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기초 수요를 좌우하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직장이 있어야 월급을 받고 내구성 소비재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직장이 있어야 이동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시점에 급등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위한 기초 수요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수요 상황을 보면 2020년 코로나의 발발로 인한 공포, 2021년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수급 불균형, 2022년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력 저하, 2023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자동차가 판매가 리테일에서는 부진하면서 지금 자동차의 평균 나이가 2018년에 12년이었던 것이 14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대기 수요가 쌓여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하반기나 내년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며 소비 수요에 대한 팽창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리테일 수요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면 자동차의 Q사이클은 좀 더 높은 레벨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의 경기 지표들은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먼스 온 먼스 하락이 거의 없어진 상황, 0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OECD 소비신뢰지수를 보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릿 수요의 확장을 통한 Q 그로스와 리테일에서의 점진적 회복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왜곡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언제나 7, 8배를 받아왔던 현대기아의 밸류에이션이 3, 4배에 거래되고 있는 이 디레이팅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바이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대표주인 현대기아에 대해 얘기 드렸다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성숙됐고 기술도 성숙됐습니다. 왼쪽 그림은 120년 동안 미국의 자동차 판매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01년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나오고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서 저렴한 가격의 차가 쏟아져 나오며 미국은 자동차의 성장률이 엄청났던 호황을 맞이했었고 그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내려와 2000년대 이후에는 역성장까지 나오는 성숙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동차 시장의 연간 수요는 멈춰 있는 진정한 성숙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핵심 기술을, 내연기관 시장에서는 파워트레인의 엔진 사용 효율성, 연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965년부터 그린 이 연비 평균값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다가 2010년 이후 멈춰섰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BMW X5라는 모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은 1999년의 연비, 1세대의 연비,
그리고 2006년 2세대의 연비, 2014년 3세대의 연비까지는 연비가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4세대의 연비는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의 모델과 독일 브랜드의 모델들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당시에는 격차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향이 막혀있는 이미 성숙된 기술 환경 속에서 모두가 다 그 상향점까지 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기아와 독일 업체들 간의 기술적 경쟁력이 굉장히 간극이 좁혀졌음을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기술도 성숙됐고 그리고 수요도 성숙된 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존재했던 유일한 마케팅 포인트는 단 하나, 이름값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값, 이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인터브랜드가 전 세계 탑100 브랜드를 뽑았고 그 안에서 자동차 회사들만 정렬을 한 건데 자, 이름값이라는 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 탑100 인터브랜드의 자동차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굴기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왔던 지난 10년을 우리는 목도해 왔고요. 지금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은 굉장한 지각 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0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입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벤츠, 르노 한국의 두 회사를 뺀 전 세계 레가시 카 메이커 10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2020년 이전까지 65%에서 70% 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55%까지 추세적 하락을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이런 추세를 더 이어가서 만약에 이들의 합산 점유율이 50% 언더로 내려간다면 70%였던 점유율이 70%일 때 100%였던 가동률이 70%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적자 레벨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각 변동을 이어가고 있고 그 지각 변동의 중심에 전기차의 팽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의 팽창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슬라와 같은 미국 신생업체 그리고 중국의 신생업체들이 리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보면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중국에서 판매된 신차의 5분의 1이 전기차였고 올해는 3분의 1, 내년엔 2분의 1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이미 일반 소비자단에서 차의 구매에 있어 전기차가 대중화됐습니다. 이 전기차의 내수 시장에서의 확산을 넘어 중국 업체들은 이제 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을 지금 오른쪽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멈춰서 있었던 중국의 해외로의 수출이 2년 전부터 급가속을 하고 있고 작년에 300만 대에 달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해외 수출은 올해 1분기에 100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 연간 500만 대 육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이 굴기는 기존 업체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 업체들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각 차트별로 줄이 2개씩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짙은 파란색 선은 토요타의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하늘색 선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내려갑니다. 토요타도 내려가고 혼다도 내려가고 닛산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아예 프레전스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내연기관 시장에서 점유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이 차트를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브리드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토요타, 혼다, 닛산의 이 판매 구성을 보면 전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 모델 차종들이죠. 자, 근데 다양한 국가에서 전기차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함의 대상에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1.3kWh 들어가는 프리우스가 배터리가 57.5kWh가 들어가는 토요타의 모델 3 리어 휠 드라이브보다 비싸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차종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자기가 친환경적인 부분을 더 지향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친환경적인 차량이 더 저렴한 가격을 통해 자신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건 중국 시장에서건 유럽 시장에서건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은 이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 시장의 팽창과 함께 저불어들고 있고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업체들은 전기차 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 업체든 그리고 전기차를 리드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든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의 기가 베를린이 작년 4월에 가동되기 시작했고 주간 1000대, 2000대, 3000대, 4000대, 5000대까지 올라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현지 생산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현지 생산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배가 들어오면 한 달에 다 팔립니다. 그리고 판매가 없죠. 그리고 배가 들어오면 또 다 팔리고 배가 들어오면 또 다 팔리고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그재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의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를린 공장도 연간 25에서 30만 대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지그재그의 패턴이 완화되며 더욱더 높은 점유율 확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럽에 대한 진출도 공격적입니다. 왼쪽 테이블은 유로 엔캡이라는 유럽의 안전평가기관의 그 5스타 등급,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은 전기차 모델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절반 이상이 중국차입니다. 중국이라는 가장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은 대형화된 로컬 업체들이 유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쳐들어오고 나서 소비자의 구매 판단 기준이 되는 안전 등급에서 최고 등급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시장 내 유럽 브랜드들의 전기차 점유율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유럽 시장 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점유율은 재작년 2%, 재작년 2%, 작년 6%에 달했고 올해는 10%를 뚫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됐을 때 유럽 업체들의 위기는 치명적으로 재무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친구들도 위기에 놓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짙은 파란색 선이 미국의 월간 전기차 판매 대수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의 기존 레가시 3사의 전기차 판매는 아래에 멈춰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팽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승용 분야에서 기존 전기차 업체들이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 차트를 보면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전 세계 판매에서 3분의 1 정도가 라지 픽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미디엄 또는 스몰 픽업까지 더할 경우 이들 판매의 절반 이상이 픽업입니다. 그 픽업 시장에 대응하는 테슬라의 픽업 트럭이 새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던 이들의 판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초 그리고 작년 말 기사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다.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만큼 코너에 몰렸다라는 식의 보도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 과정 속에서 수요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를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은 10년 차트입니다.
테슬라는 10년 동안 가격을 내려왔습니다. 가격을 내려야 더 많은 수요자가 있는 더 낮은 구매력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고 판매를 부양시키고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하게 원가 개선을 하고 그만큼 가격 인하를 이어온 회사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대중화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줄이 3개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중국 브랜드의 평균 판가입니다. 중국 브랜드들도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의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며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은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처럼 중국 전기차의 평균 판가가 가파르게 내려온 겁니다. 헌데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 그리고 유럽 업체의 평균 판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과거에는 유사했던 각 국가의 대표 브랜드들의 전기차 가격이 이제는 한참 벌어졌고 그 벌어진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의 차이가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을 리드할 것은 테슬라와 중국 업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현대기아가 일단은 호기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그림은 아까 보셨던 그 차트입니다. 현대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탑10 레가시 카메이커의 점유율이 70% 남짓에서 55%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아까 보여드렸었죠. 자, 그리고 같은 기간 현대기아의 글로벌 점유율은 오른쪽 차트입니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시장의 큐를 견인하는 것은 플릿입니다. 자, 그리고 플릿 사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비즈니스 모델적 관점에서 4년 후에 차를 재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구매할 때 이 차의 4년 뒤 중고차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가 명확해진 지금 이들 사업자들은 올해 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중심으로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비교적 새 택시를 잡아 탔을 때 그 택시가 대부분 전기차라는 점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근데 왼쪽에 있는 그래 브랜드들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전기차를 중국보다 잘 만들고 테슬라보다 잘 만들고를 넘어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기 위한 대량 양산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현대기아는 그래도 이 브랜드들과 달리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점유율만큼을 전기차에서 누릴 만큼 대량 양산에 공을 들여왔고 지금 플릿 시장의 팽창이 전기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응을 통해 판매를 지키고 점유율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굉장히 현대기아한테 호기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가 돈을 버는 세계의 주요 시장은 한국, 미국,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시장은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침투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높은 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 자동차의 진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침투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시장과 달리 현대기아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중국의 침투가 더디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가 지금 글로벌 브랜드가 점유율 하락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시장의 큐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 성장을 할 수 있는 1, 2년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기아의 구조적 경쟁력 5년 뒤, 10년 뒤를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 뒤, 10년 뒤는 저희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넘어 전기자동차에서 전기를 통해 컴퓨터를 돌리고 그 컴퓨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스마트카 시대로의 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대기아의 기업 가치의 확장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호기를 통해 현대기아가 남과 달리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늘리고 그래서 판매를 늘리며 이익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 영업현금 흐름의 유입은 투자 현금 흐름의 확대로 적용될 수 있고 스마트카 시대를 대비하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부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는 바이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기아의 기업 가치가 지금의 디레이팅을 벗어날 수 있는 실적 개선과 점유율 확장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